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에는 강의를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 병원에 입원을 좀 한 상태가 돼가지고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이번 주에 우리가 진행해야 될 수업은 바로 여행의 진행에 있어서 계약하는 것, 즉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 상담이 고객이 만족을 해서 그 상품을 선택을 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진행해야 될 게 계약과 수배, 이 계약과 수배를 갖다가 우리가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우리 저번 주에 잠깐 다뤘던 걸 잠깐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는 여행 요금에 좀 우리가 알아봤죠. 여행 요금이 무엇이냐 대해서 그 개념을 좀 잡아봤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혹은 소유. 근데 주로 이제 여행 상품 사용이라고 그랬죠. 사용에 따른 그 대가로서 지불하는 금전적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여행을 갖다 그 여행 요금은 상한선과 각각 하한선이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한 이 여행 요금은 그 구성 요소로서는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운임이라고 할 수 있는 비용과, 그 다음에 지상에서 발생되는 먹고 자고 마시고 체험하고 이런 비용과 기타 선택의 여지를 좀 가지고 소지를 가지고 있는 비용이 발생 있겠죠. 그다음에 인솔자라든가 뭐 보험이라든가 환율 뭐 이런 이벤트 이런 것들 선택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들은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의 이제 구성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구성 저기 뭐죠? 이윤, 마진, 수익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금의 산출 방법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각각의 하나하나 요소를 더해서 한 사람 비용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죠. 전체 경비를 뽑아가지고 1인당 요금을 인원으로 나눠가지고 전체 인원으로 나눠서 1인당 요금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원가 개선에 있어서 항공요금 계산할 때 우리는 이제 FOC라는 개념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지상비 경우에서도 만약 인솔자를 따라가느냐, 인솔자 유무에 따라서 비용을 계산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타 경비 중에서도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FOC 프리허브 차지하는 비용에는 소유계에서 항공이라든가 지상 경비는 무료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공항 이용료라든가 공항 세금, 보험이라든가 납부금, 기금들, 유류할증료 이런 거는 FOC 적용이 없다. FOC 적용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요금 산출할 때 요거 때문에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좀 조심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1인당 요금으로서 여행 상품은 늘 1인당 요금으로 계산을 해서 10% 판매 마진을 갖다 붙여서 진행을 한다. 이 판매 마진은 10%라고 제가 일률적으로 그냥 써놓은 거고요. 그거는 그 회사들마다 적게는 뭐 3%, 3%에서 많게는 20%이 사이에서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 결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격 결정의 의의로서는, 왜냐하면 고객들이 결국엔 상품을 선택하고 여행사를 선택하는 데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가격이라는 거죠. 가격을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행사, 여행업자들, 이 관광산업업자들은 이 수입이 경영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은 요소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상당히 잘 짜야 된다. 그때 이 가격 결정을 잘 짤 때 중요한 건 시장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상품의 성격을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가치에 맞는 상품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가치가 타당하다고 정당하다고 믿게 해줘야 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또한 무한 무척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가격 결정에 있어서 CEO나 경영주가 중요하신 것은 가격 정책입니다. 내가 만든 상품이, 내가 만든 기획을 해서 만든 상품을 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형성할 때, 가격 결정을 할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보통 항상 한다. 첫 번째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목적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침투 가격, 즉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시장을 침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 그거의 목적은 시장 점유율이 확보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내 상품은 이윤을 갖다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고가 정책을 갖다 펼치게 되는데, 요거는 중요한 것 하나의 바탕이 있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 상품 자체가 나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감히 못 따라온다. 이랬을 때는 초기에 그냥 아예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일단 경영주라든가 가격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품 가격 때 우리가 여행 조건에 따라서 산출을 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 각각의 비용들을 뽑게 되는 건데, 저번에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헷갈린 경우가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자,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확량을 가게 되고 항공료 얼마, 지상비도 얼마, 기타 경비도 얼마, 판매 수익은 몇 프로 이렇게 정해놨죠. 자, 이때 상품을 낼 수 있는 경우에서는 크게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가지. 자, 그건 뭐냐? 첫 번째, 이 첫 번째는 바로 뭐다? TC가 있다 없다, FOC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우리가 따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인솔자가 있다, FOC가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 둘 다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인솔자가 있을 경우, 그 다음에 FOC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인솔자가 없을 경우, FOC가 있을 경우, 다음에 인솔자가 있고 FOC는 없다, 그 다음에 인솔자가 있고 FOC도 있고, 이 경우 크게 네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FOC 개념 먼저 좀 볼게요. FOC 프리 오브 차지죠. FOC는 프리 오브 차지니까는 뭘 우리가 낼 수는 있다? 할인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인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할인을 해줄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한 장이 무료니까 각각 이거 무료가 되겠구나. 그랬을 때 FOC는 뭐예요? 뭐가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항공료, 홍콩, 지상비, 태국 지상비 같은, 여기서는 FOC가 나온다 그랬고, 거꾸로 이 세 개는 FOC가 없다 그랬어요. 자, 여행 경비를 할 때 있어서 뽑을 때 있어 이 세 개가 6가지가 여기서 크게 잡아놨는데, 항공료나 지상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FOC가 나온다. 그러나 공항 세금이라든가 유류할증 여행자 보험은 FOC가 없다. 여기서 이제 중점을 두는 거죠. 즉 FOC는 이 세 개만 적용다. 한 장이 나온다라고 쳤을 때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야? 117만 원이에요. 117만 원. 이 117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20명을 나누게 되면 117만 원을 갖다 20명으로 나누면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만큼 58,500원이라는 거예요. 1인당 58,500원이 할인을 해주는 꼴입니다. 58,000. 즉 FOC가 있는 경우만 우리가 그걸 해준다라는 거예요. 58,500원씩을 할인을 해준다. FOC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인솔자를 따져보는 거죠. 인솔자가 있을 경우가 있고 인솔자가 없을 경우가 있겠죠. 인솔자가 있고, 그렇죠? 인솔자가 있고 여긴 인솔자가 없고. 그랬을 때 인솔자 비용이 얼마라 그랬어요? 인솔자 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1,500달러라 했죠. 그래서 환율이 갖다 1,000이라고 쳤을 때 150만 원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20명으로 나눈다 할 때 75,000원씩 들어가요. 즉 인솔자가 있을 경우엔 75,000원씩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인솔자도 없고 FOC도 없어요. 인솔자도 없고 FOC도 없잖아요. 그렇죠? 인솔자도 없고 FOC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둘 다 적용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없으니까. 그때 요금이 이거라는 거죠. 다음에 인솔자는 있어요. 아니 인솔자는 없어요. 근데 FOC는 있어요. 인솔자는 없는데 FOC는 있단 말이죠. 있을 때 FOC는 있으니까 할인을 받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솔자는 없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될 일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솔자가 있으니까 비용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FOC가 없으니까 할인이 없는 거야. 할인이 없으니까 가격이 가장 비싼 경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는 인솔자도 있고 FOC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솔자가 있고 없는 비용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할인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용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크게 네 가지가 늘 존재를 한다. 상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네 가지 중에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요금을 갖다 뽑아내서 산출해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결정 크게 1차, 2차, 3차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서 1차적인 건 자는 거, 이동하는 거, 식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고 2차적인 건 수급이라 그랬습니다. 수급. 그래서 여행식이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인원수에 따라서 비용이 또 변경되는 건 당연하겠죠. 3차적인 거는 척도에 따른 거죠. 척도에 가치, 그 브랜드 가치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가격 결정 요인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건 볼륨 인센티브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주로 호텔이라든가 항공사 이 두 군데서는 많이 적용을 시켜줘요. 호텔에서 많이 팔아주면 아무래도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것도 뭐 식당이라는데 다 똑같은 거고. 그래서 대량으로 이루어지게 될 경우엔 당연히 이런 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요금이 좀 원가가 다운될 수 있는 요인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관광지마다 전 세계 관광지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는 것들이 있다. 그걸 갖다 적절하게 이용해서 역시나 가격을 갖다가 결정하는데 혹은 수익의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결정 방법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했었죠. 원가, 수요, 경쟁, 마케팅 지향적인 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원가 지향 말 그대로 각각의 요소들이
구성 요소들의 비용을 갖다가 하나하나 더해가지고 내가 목표로 삼는 이익 혹은 내가 최소한도 마이너스 나지 않는 손익분기점에 따라 기준을 두고선 가격을 결정해 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시장 상황이 어떤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이건 시장 상황을 상당히 예민하게 보는 거다. 즉 수요가 많을 때, 수요가 적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가 많을 땐 가치가 높은 거니까 그에 따라서 요금을 올릴 수가 있고요.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이 당연히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가격을 낮춘다. 그래서 차별 가격을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을 내린다. 경쟁 지역, 지금 현재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갖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지금 형성된 시장 가격에서 다른 시장에 지금 형성된 시장을 다른 샵에서 혹은 다른 여행사가 다른 에이전트들이 판매하는 가격 살펴보고 나와서 내 상품도 내 상품과 유사한 상품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 상품의 가격과 유사하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건 입찰이죠. 입찰을 할 때는 늘 경쟁을 입혀서 가격을 붙이는 거죠. 다음 이제 끝으로는 마케팅 지향적이에요. 마케팅 지향적인 거는 뭐냐? 내가 상품을 기획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상품을 이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할 때 그 선정된 표적 시장의 성격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그걸 좀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에 브랜드 이미지도 살펴보게 되고 마케팅 믹스 4P 전략이라고 합니다. 4P 전략,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러한 4P 전략을 믹스해서 전략을 사용할 때 과연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올까? 그다음에 가격 정책, 가격 전략.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가격을 어떻게 할까? 아니면 높게 청할까? 시장을 갖다가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삼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내 상품의 경쟁력이 갖추고 있으니까 높은 가격으로 진행할까? 이러한 것을 총망라해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격 결정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자, 그런데 또한 여행 상품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한 거죠. 여행 상품의 특징을 이용한 상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쇼핑, 옵션, 공동경비 팁.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쇼핑센터를 많이 가느냐 적게 가느냐 아예 안 가는 노쇼핑이냐. 다음에 선택 관광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아예 안 가는 게 있고요. 다음에 공동경비가 포함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이 또한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는 뭘 하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약과 수배에 따른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그래서 여행 계약과 수배하게 되면 그 전에 우리는 뭐예요?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되고 고객과 상담에 따라서 상품을 갖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있으니까 그 상품에 따라서 조건을 기재한 여행의 각각의 세부적인 조건을 들어가 있는 여행 견적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행 계약서 작성을 해야 된다.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지상의 수배를 해줘야 된다. 지상의 수배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배에 따라서 그다음 여행 조건을 작성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조건에 따라서 지상을 갖다가 항공을 갖다가 수배를 하는데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들은 바로 조건 견적서 작성 및 다음에 지상 수배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행 조건서 작성이에요. 여행 조건서 작성은 결정된 고객과의 상담이 이루어지겠죠. 고객과의 상담이 이루어져서 상품이 결정이 됐고 그 상품 조건에 따라서 세부적인 결정들을 내리길 겁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지, 호텔은 뭘로 할지, 차량은 뭘로 할지, 우리나라를 타고 나가야 될 비행기는 어떤 비행기를 이용하게 될지 이런 것 갖다가 결정 등을 하겠죠. 그런 걸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작성들을 하면서 꼭 잘못되는데 그 다음에 구두상으로 하게 되면 뭐예요? 오해 소지가 늘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의 요구사항을 확실히 반영되는지 확인하면서 작성을 해줘야지 그 의미가 있다. 즉 여행 조건을 작성을 하는 거는 오해 소지를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해 소지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한다? 여행 조건의 그 조건서를 갖다 작성을 하는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또 다른 분명히 달아줘야 될 건 추가 경비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현지에서 다니다 보게 되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하게 되고 바꾸게 되고 변경하게 되고 추가하게 되고 아니면 또한 생략하게 되고 그에 따른 추가 경비에 대한 언급도 분명하게 해줘야지만 뭘 한다?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오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건서 작성의 의의가 뭐예요?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신과 나의 계약한 대로 나는 행사를 진행하겠다라는 걸 확실하게
문서화시킨다. 이것이 바로 여행 조건서 작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여행 조건의 작성은 크게 두 가지로 작성이 됩니다. 첫째, 여행 요금이에요. 가장 중요하겠죠. 그에 따른 여행 요금에 따른 여행 조건을 갖다가 생생하게, 이건 상세하게 써 있는 거죠. 포함된 거, 안 포함된 거를 작성을 하게 된다. 그럼 여행 조건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전에 여행 요금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프리 오브 차지. 여행 요금을 내는데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왜? 인원수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왜 중요하냐? 중요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원래는 10명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8명이 9명이 될 수 있고 12명이 될 수 있겠죠. 12명이 되면 요금이 좀 다운되는 거고 9명이 되면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10명에서 1명이 줄어서 9명이면 10%가 줄은 거예요. 10%가 다운된 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100명에서 한 명 죽은 거는 별 의미가 없겠지만 100명에서 1명은 의미가 아주 작죠. 1%니까. 그러나 10명에서 1명이면 10%이기 때문에 되게 크다. 근데 요금을 올리는, 즉 여행 요금의 기준 인원수를 확실하게 정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 비용이 변경되고, 또한 FOC도 마찬가지죠. FOC가 뭐라 그랬어요? 수익에 영향력을 미치고 가격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C 적용 인원을 확실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 출발 인원은 몇 명으로 해야 된다. 기재를 꼭 해줘야 된다. 인원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최소 이상 출발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난 요금 변동해주겠다. 이 요금에 내가 20명을 갖다 기준을 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뽑아서 최소 근데 18명 이상을 해줘야지 요금 변동 없이 하겠다. 응? 근데 25명이 넘어가게 될 경우 요금을 내가 할인해 주겠다. 이런 식의 요금의 인원수에 따른 비용 가격 같은 걸 결정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OC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 FOC는 분명히 몇 명당 한 장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인원수 체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점점 FOC가 사라지고는 있습니다. FOC는 사라지고, 그러나 그걸 떠나서 요금 기준 인원수를 확실하게 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 비용이 변동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건 부분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입니다. 교통, 그쵸? 숙박, 식사, 현지 관광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가이드가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인솔자가 있는지 없는지. 인솔자가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가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뭐냐? 가이드하고 인솔자를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것은 가이드는 현지에서 안내만을 주로 맡는 거예요. 안내를 해주고 있다. 안내. 현지에서 안내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인솔자다. 근데 아니 가이드다. 근데 인솔자는 뭐예요? 인솔자는 한국에서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 즉 인천국제공항에서 같이 수속받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인솔자는 출국할 때도 도와주고요. 기내에서 뭔 일이 생겼을 때도 도와주고, 입국할 때도 도와주고, 수화물 찾을 때도 도와줘요. 그게 이제 인솔자가 어찌 보면 가장 큰 역할이라고 했어요. 많은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 현지 도착하면 누가 있어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안내를 맡아주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솔자는 좀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단 중요한 건 행사가 잘 진행하느냐 안 진행하느냐, 무슨 역할을 한다? 감독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어요. 감독. 응? 감독의 역할을 해준다. 감독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인솔자다. 그러니까 인솔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음에 유류할증료, 공항세가 포함인지 아닌지. 요즘엔 다 포함이 돼요. 항공료가 추도되기 때문에. 다음에 여행자 보험료가 상황이 어떤 건지, 보험료는 어떤 건지, 배상은 어떤 건지. 다음에 출국 납부금, 관광진흥기금으로서 이제 이게 항상 냈었는데, 예전에 됐었는데 요즘에는 공항세 포함이 돼서 공항 항공료에 같이 내고 있다. 다음에 선택관광, 쇼핑관광 조건을 살펴서 꼭 기재를 해줘야 된다. 교통편입니다. 교통편. 자, 일반석을 탈 거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석을 탈 거냐, 비즈니스 탈 거냐. 요금 차이 나죠. 일반 버스들 같은 경우도 일반 버스냐, 리무진 우승버스냐. 그 다음에 기차도 마찬가지죠. 기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1등석이냐 2등석이냐 이런 것들을 표현들을 해줘야 되고요. 또 항공편도 중요하게 역할을 차지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FSC 그 다음에 LCC FSC 펜이 바로 안 됐네. FSC와 LCC를 갖다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갖다가 분명히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식사 조건이죠. 식도락 여행 같은 경우는 특식을 넣어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도 가끔씩은 그 나라 방문을 했는데 특식이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상품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특식도 넣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또한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는 불포함하는 식사도 많다. 왜? 자유롭게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를 직접 사서 드시게 하는 이런 경향도 어쨌든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개별적으로는. 그래서 저도 종종 대도시에 갔을 때, 예를 들면은 파리 같은데 외곽에 관광 다닐 때는 다 포함을 시켜도, 왜냐하면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파리 시내 같은 거 관광, 콩코드 광장이나 샹젤리제 거리라든가 에펠탑 있는 식당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자유롭게 원하시는 대로 차라리 제 자유시간을 2시간, 3시간씩 조금, 어차피 식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1시간 이상은 충분히 다들 걸리거나 1시간 반, 2시간도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동거리 따져보면. 그러니까 차라리 아예 대도시에다 놔도 풀어드리고 자유롭게 사서 드세요 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포함하는 경향도 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정확히 기재를 해줘야 된다. 다음에 현지 관광이에요. 현지 관광, 관광을 포함했느냐 안 했느냐. 특히 유료 관광지. 유료 관광지를 갖다 포함 여부를 넣어줘야 된다. 여기서 보다시피 유료 관광지는 자랑을 해야 돼요. 홍보를 해야 돼요. 강조를 하는 거죠. 호성급 호텔도 있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좋은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마사지 체험도 한다. 그 다음에 카페에서 커피도 한 잔 제공해주겠다. 멋있는 카페에서. 다음에 우리가 유료 관광지는 어디 간다. 쭉쭉 써줘서 이렇게 여행 포인트에서 강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 상품이 만약에 비싸게 책정이 된 건데, 비싸게 책정된 이유는 이렇게 유료 관광지를 다 포함을 해줬다라는 걸 분명히 언급을 잘 해줘야 된다. 특히 그리고 강조할 부분은 강조를 해야 된다. 특히나 여행 상품은 타사 상품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는 바로 이런 포함 내역을 가지고, 특히 유료 관광지 포함 내역을 가지고 구별을 많이 짓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인솔자의 동행 여부입니다. 인솔자가 포함이다 불포함이다. 인솔자가 뭐랬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인천공항에서 동행하는 걸 갖다 우리가 인솔자라 그랬어요. 동행하는 사람을 인솔자라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포함됐느냐 안 포함됐느냐. 포함되면 항공료도 대줘야 되죠. 거기서 먹고 자고 이런 거 똑같이 다 들어간단 말이야. FOC 나오고 안 나오고를 프리 오브 차지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동행 여부를 갖다, 그래서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돌아둬야 되는 게, 여기에 보게 되면 이렇게 유럽 전문 인솔자 동행,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보게 되면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는다. 가이드는 현지 도착 시 가이드 미팅이 이루어진다라고 또 써줬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출발 전시 유럽 전문 인솔자, 유럽 전문이래. 유럽 전문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는 거죠. 유럽 상품인가 본데 이 상품이 유럽 전문이라는 이런 말들을 써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인솔 가이드라는 말이 있어요. 일명 수루 가이드예요. 일명 수루 가이드. 일명 수루 가이드인데 현지 가이드가 불포함되어 있다 표현을 보통들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동행 가이드인데, 일명 필드에서는 수루 가이드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수루 가이드. 그런데 이렇게 볼 때는 동행 가이드 혹은 인솔 가이드라고 합니다. 즉, 뭔 얘기냐면은 우리는 아까 인솔자하고 가이드는 구별을 한다 그랬죠. 가이드는 현지를 안내해 주는 사람, 인솔자는 한국에서 따라가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의 투어 컨덕터로서 지휘도 하게 되고 통솔도 하게 되고 감독도 하게 되고 이런 역할들을 맡는 게 인솔자인데, 이 인솔자가 현지가에서도 가이드까지 다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가이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종종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여행 패키지 중에서 딱 인솔자를 제대로 100% 쓰는 거는 쓰는 상품은 모두 일본 상품들이 대부분이 그렇다. 일본 상품들은 바로 인솔 가이드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럽이 간간히 쓰기도 해요. 유럽 지역들이 간간히 쓰기도 하지만 일단 일본은 수루 가이드가 한 80% 정도가 되는 것 같다. 현지 가이드가 나오는 경우는 한 20, 30%, 30, 40% 차지하고 일단 수루 가이드가 한 7,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수루 가이드, 인솔 가이드, 동행 가이드 다 같은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인솔자 역할도 하고 가이드 역할도 해준다. 어찌됐건 여행 상품에는 이게 인솔 가이드인지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 조건상에는. 그 다음에 포함과 불포함 내역도 분명히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료활중료입니다. 유료활중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도 공학세 되는데,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무조건 이 사람들이 썼어요. 그러나 지금은 쓰지 않는다. 왜? 항공료에 다 포함을 시켜버려요. 항공료에 포함을 시켜버려요. 단 뭐냐? 얘와 얘는 공학세들은 뭐죠? 달러로 계산해요. 달러로 계산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환율에 영향을 엄청 받습니다. 1달러가 1,400원 할 때와 1달러가 1,300원 할 때, 이게
1달러면은 1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근데 나가서 사용하는 돈, 호텔들 모든 것들이 사용하는 돈들이 1000달러다. 1000달러면 이제 말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쵸? 분명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이게 10,000달러다. 그러면 환율의 영향들 되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는 변동이 심해요. 그 때문에 보통 보게 되면은 포함은 다 포함되어 있다는데 불포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데도 많다. 증가분, 유류할증료 및 환율의 변동분, 증가분 혹은 변동분은 불포함이다. 이거는 불포함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쓴다. 왜? 많이 변동이 심하잖아요. 환율이 되게 심하게 되고 유류할증료는 뭐라도 달달이 바뀌다 보니까 맨 처음에 상품을 내놨을 때 보통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는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때 적용한 유류할증료와 막상 출발할 때 유류할증료가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럴 경우에 변동된 것들이 있겠죠. 떨어지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죠. 환율이 떨어지면 환율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때문에 불포함 사항에는 증가분, 유류할증료 증가분 아니고 다음에 환율에 대한 변동분 이러한 것들 갖다가 불포함 사항에 보통 꼭 지지해 둔다. 포트비예요. 포트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있냐?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이 포트를 할 때 유료가 되게 많았고 거기서 직접 그 사람들이 짐꾼이라 그래서 포트라 그래서 공항이나 항공이나 저기 항구나 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있습니다. 짐 날라주고 우리가 기차가 좀 일정이 편한 것 같긴 하지만 하나 불편한 게 뭐냐면 기차는 짐을 컨베이어 벨트처럼 실어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승객들이 직접 이동해서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딴 포트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또한 거기 이동시키려면 각자의 짐을 질질 끌고 가는 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상품들을 만들 때 포트비 조건을 꼭 꺼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불포함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트비는 불포함 사항에 집어넣는다. 이걸 포함시키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완벽한 럭셔리 상품일 때나 포트비를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써주라는 얘기예요. 다음 이제 여행자 보험입니다. 여행자 보험은 사망시 보험을 갖다 꼭 기재해 1억 원짜리인지 2억 원짜리 3억 원이 이렇게 표현되는 건 사망시의 보상 금액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여행자 보험에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 중에는 케이스별 증빙 서류를 지참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지에 가서 다쳐서 병원 가서 치료받고 약 먹었을 때 비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영수증 플러스 의사의 진단서 혹은 치료 증빙서류, 치료 증빙서류, 진료 증빙서류를 꼭 받아갖고 와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분실했거나 도둑을 맞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서를 꼭 작성을 해갖고 오면은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내역들을 갖다 분명히 써줘야 된다. 그래서 여행자 보험은 우선 사망시 보험금을 기재해준다. 포함 불포함 여부로 기재하면서 사망보험금을 기재해주고 각각의 케이스별 증빙서류를 가져가 와야 배상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해줘야 된다. 보통 인솔자가 따라가잖아요. 인솔자가 따라가게 될 경우 이 케이스를 같이 준비를 해드려. 케이스별 증빙서류를 안내하고 도와드리지만 인솔자가 최근 들어서 많이 안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인솔자가 안 따라가게 될 경우에는 손님들이 이걸 잘 챙겼고 와야지만 배상을 받을 수가 귀국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걸 서류들을 받기가 힘들겠죠. 그 은행 병원 가서 약국 가서 경찰서 가서 한다는 건 그건데 그 보상 받기 위해서 또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다 많은 보상이 나오는 건 뭐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나오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다 준비 또 안내도 나눠가 줘야 된다. 다음에 출국 납부금. 대한민국도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 관광진흥기금을 따로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찬가지로 뭘 한다? 항공요금에 같이 징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하면 되겠지만 몇몇 나라들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몇몇 나라들은 아직도 공항에서 그걸 갖다가 돈을 내게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공항에서 돈을 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인술자로 나갔을 때 혹은 행사 책임자로서 혹은 가이드를 하면서 그 고객들한테 분명하게 안내를 해줘야 된다. 근데 포함을 시켜버렸을 때는 특별히 안내는 안 나가도 된다. 다만 그 여행 조건서 같은 데 작성되어 있을 땐 그걸 넣어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다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일단 포함 여부들은 잘 기재를 해준 게 좋겠다. 그다음 공동경비예요. 통상 공동경비라는 거는 뭐냐? 공동경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기사 가이드 경비를 얘기를 해요.
기사 가이드의 경비를 갖다 우리가 지금 현재 패키지 상품에는 특별한 정확한 해석이 말이 없는데 기사 가이드의 경비, 공동 경비, 그래서 노팁이란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 하루에 10달러 보통 책정이 돼요. 여기서 40달러라는 건 3박 4일짜리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박 4일 정도는 40달러 정도 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꼭 뭐 한다? 현지 가이드한테 지불을 한다. 현지 가이드한테 지불을 해준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공동경비 노트 포함입니다.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란 말을 쓰든가 아니면 이거는 현지 가이드한테 1인당 40불씩 지불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꼭 기재를 여행 조건서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택 관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택 관광이냐 선택 관광의 노 옵션이냐 선택 관광의 노 옵션이다. 그러면 뭐예요? 우린 선택 관광을 안 한다. 뭐 따로 뭐 하고 싶은 사람들 자유롭게 하는데 우린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노 옵션이라는 말이 없다. 그럼 이 상품은 현지의 가이드가 선택 관광 안내를 하게 되고 살짝 좀 판매를 위해서 영업 판매 강요를 갖다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런 뜻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쇼핑 똑같은 개념이에요. 노 쇼핑이라 썼으면 쇼핑센터 방문이 없다. 그러나 노 쇼핑이 아니고 쇼핑 일에 쇼핑을 한 번 간지, 2번 갈지, 3번 갈지를 꼭 써줘야 된다. 불포함 쇼핑센터 쇼핑 관광이 불포함일 경우에 노쇼핑이라고 쓰지만 노쇼핑이라고 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1회 간다, 2회 간다, 3회 간다는 말을 꼭 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다음은 여행 계약입니다. 우선 여행 계약을 봅시다. 여행 계약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내용, 기타 문체부강이 정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의무화되었다는 얘기는 뭘 해줄 수 있다?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 할 경우 과징금, 정지, 등록 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무화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인지를 하고 꼭 여행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작업을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통상 보게 되면 여행 상품은 크게 두 가지잖아요. 기성 여행 상품, 주체 여행 계약. 여행사가 주체가 돼서 여행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경우죠. 이런 상품을 갖다 계약했던 여행 주체 여행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고객의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배 여행 계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나눠놨느냐? 사실 하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절차나 이런 건 다 똑같은데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책임자가 좀 살짝 다르다. 만약에 호텔에서 문제가 생겼다. 자, 주체 여행 계약은 호텔을 갖다가 여행사가 잡았죠. 여행사가 선정을 한 겁니다. 주문 여행은 뭐예요? 고객이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호텔에서 컴플레인이 발생이 됐을 경우 책임자는 뭐죠? 주체 여행은 여행사가 호텔을 선정했으니까. 그러나 주문 여행은 고객이 호텔을 선정했었잖아요. 그렇게 하면 고객이 책임자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났을 때도 그 상품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보상이나 배상은 누가 해줘야 된다? 그 책임자가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행사가 할 경우가 있고 고객이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행 계약서에서는 크게 회사의 여행업자에 관련된 정보들 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죠. 상호, 소재지, 연락처들, 담당자들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행 조건이에요. 여행 조건. 여행 상품의 명칭이라든가 일정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계약금을 주고받는 내용이라든가 교통편, 숙박편, 식사 조건 같은 여행 조건들, 여행 인솔자가 따라하는지, 가이드가 있는지, 보험이 포함됐는지 등등 됩니다. 여기 플러스 뭐가 들어간다? 약관이 들어가죠. 즉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계약의 해제, 계약 위반, 보상 등 여행 약관에 대한 거죠. 즉 결국엔 뭐냐? 여행 계획서 작성한 건 여행 조건, 약관, 그다음에 회사 정보가 들어간다. 이것이 같이 들어가지 여행 계약서의 기재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계약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행에 관련된 것들 코스라든가 여행 정보죠. 잔금, 계약금 언제 들어가 있는지 알려주죠. 그 다음에 각각의 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항공은 뭘, 숙박은 어떻게 되고, 식사, 관광, 등록비, 안전원 가이드가 있는지, 인솔자, 교통편, 지금 공항세 어쩌고저쩌고 해서 보험이라든가 팁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기재가 돼서 서로 사인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는 보게 되면 조금 전에는 두 군데잖아요. 사인하는 게. 근데 여기는 보게 되면 사인이 세 군데가 돼 있어요.
이건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나머지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집어넣은 내용은 양식만 살짝 다를 뿐이지. 자, 이거는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노랑풍선, 다음에 뭐 참 좋은이라든가, 다음에 뭐 롯데, 한진 같은 패키지 상품을 대리점들이 팔았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대리점들이. 그래서 보게 되면 대리 판매라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대리 판매 여행사. 대리 판매 여행사라고 써 있죠. 이랬을 경우에는 여기는 하나토 모두토 사인이 있어야 되고요. 여긴 대리점 사인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 고객의 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갑을병이라는 보통 법정 용어로 갑을병이라고 써요. 여기가 갑이고 여기가 을이고 얘가 병이에요. 이 갑을병에 각각의 사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계약서가 작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듯이 두 군데만 하는 경우는 보통 주문 여행 저기 할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상품 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리점에서 많이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사인하는 부분이 참여자가 계약서에 세 군데서 다 참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보통 꼭 빠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간략하게 막 주국 약관이 너무 많으니까 좀 복잡하니까 아주 간략하게 일단 꼭 집어넣는 내용이다. 이 집어넣는 내용을 집어넣게 되는데 뭐냐면은 해지하는 경우에요. 해지하는데 전부 다 환급을 해주는 게 있고 이렇게 페널티가 생기는 게 있어요. 며칠 전까지죠. 며칠 전까지 했을 때 이렇게 해준다라는 그 해제 내용을 꼭 정해준다. 여기에는 다른 어떤 다시 나오는 얘기는 특별 약관이냐 뭐 이런 것 따라 좀씩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단 모객 부조됐을지 최소 주말 7일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걸 돌려주는 게 30일 전이잖아요. 30일 전이잖아요. 그렇지만 모객 부조, 패키지 부조, 최소 출발 인원에 따라서 출발이 안 되는 경우에 최소한 7일 전에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약관에 나와 있어요. 사실 손님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이게 사실 손님한테는 불리한 약관이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약관 자체가 고쳐지진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님한테는 불리한 조건이지만은 어찌 됐건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그 표준 약관에 의하면 7일 여해 출발 7일 전까지는 고객한테 통지를 하여야지만 페널티가 존재한다. 누가? 여행업자가 페널티가 없다. 언제까지? 출발 7일 전까지만 통보하면. 그러나 고객 입장에서는 해외여행 같은 경우엔 7일 전에 행사가 취소됐다 그러면 참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어떤 데로 갈 수도 없고 벌써 다 마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여행 상품 자체는 공급이 무한정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약해놓던 일주일 남겨놓고 취소될 경우는 상품이 없어서 출발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약관 정했지만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현재 공정거래에 나와 있는 표준 약관이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여행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패키지 상품들 소위 얘기해서 여행사들이 주최 여행을 하는 친구들이 계속 끝까지 지금 최소 출발 인원이 10명인데 지금 8명 모객이 됐어요. 8명이면 아깝죠. 2명만 더 오면 되는데 2명만 더 오면 되는데 그게 아깝다라는 거예요. 이 2명만 더 오지를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끝까지 모객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가 낭패를 줄 텐데 끝까지 8일 전까지 하다가 안 되면 바로 고객들한테 알려주죠. 고객한테 바로 알려주게 된다. 왜? 페널티 나오지 않게 하려고 표준 약관에 의하면. 그런 걸 갖다 약간 악용이긴 하지만은 현실은 지금 현재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야 되는 게 특별 약관이에요. 이 특별 약관이라는 거는 그냥 보통 우리가 말하는 약관보다는 앞서요. 얘가 더 앞서고 있어요. 특별 약관이 더 우선 적용한다는 소리입니다. 일반 약관에 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온 약관보다도 특별 약관이 훨씬 더 앞장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문에 보통 보면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여행 상품에는 뭐가 많다? 환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환불이 아예 안 돼. 단일 100만 원짜리 티켓 샀는데 안 돼. 특히나 이런 항공사들이 그게 좀 많죠. 카타르 항공사들. 또는 현지에 가면 제가 이번 주에 1월 달에 준비하는 그 상품이 있는데 1월 달에 이집트 일주인데 이집트 내 국내선을 제가 타요. 이집트 항공권을 항공을 타게 되는데 이 항공이 바로 약 50만 원 돈을 해요. 50만 원 돈 하는데 300달러니까 50만 원 돈을 하는데 어떻다? 환불이 전혀 없습니다. 예약과 동시에 환불이 안 된다라고 말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 약관이 상당히 중요시 된다. 그래서 방금 이제 여행 계약서에는 여행 회사에 대한 인적사항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여행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약관, 방금 얘기한 피해 비상 보상, 계약 해지 이런 관련된 약관에 관련된 것들 같이 집어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여행 조건서하고 여행 계획서 작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다음은